나는 그날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고 믿었다. 현우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다. 민준아, 오늘부터 너는 여기서 나가. 투자자 3명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500억 규모의 시리즈 C 피치 중간이었다. 나는 슬라이드 17번, 핵심 기술의 경쟁 우위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현우는 내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났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중단해도 될까요?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투자자 대표인 박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김민준 대표는 오늘부로 우리 회사와 관계가 종료됩니다. 몇 가지 내부 문제가 있어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현우는 계속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제가 단독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민준 씨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자들이 나를 보았다. 동정도, 분노도 아닌 그저 냉정한 평가의 눈빛이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현우야, 이게 무슨... 그가 나를 딱 끊었다. 보안 요원이 곧 올 거야. 조용히 나가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문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30초가 영원처럼 길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야 현실이 밀려왔다. 아내 수지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나도 들었어. 회사에서 연락 왔대.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가져올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소주 5병을 비우고 토일리트에 엎드려 토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38살, 한때 서울대 컴공 나온 촉망받던 엔지니어, 이제는 해고된 전 대표. 뉴스 검색창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AI 스타트업 내부 분쟁으로 공동 창업자 퇴출. 현우는 다음 날 바로 보도자료를 냈다. 내가 기술 탈취 의혹으로 조사 중이라고.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옛 동기들이 하나둘 나를 차단했다. 부모님께는 전화가 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심장 문제로 입원 중이셨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죽고 싶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죽는 것도 무서웠다. 현우가 이기는 꼴을 볼 수 없었다. 그 생각 하나가 나를 붙잡았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강남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 90만 원, 보증금은 퇴직금으로 겨우 마련했다. 매일 새벽 4시에 깨서 현우의 회사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다. 투자 유치 성공 발표가 났다. 500억 전액. 박 회장의 인터뷰 기사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김민준 씨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경영진의 안정성이 더 중요했다. 나는 그 문장을 스크린샷 찍어 벽에 붙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새벽 5시. 운동화 신고 한강 둔치로 나갔다. 달리면서 현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미소, 그 차분한 배신의 목소리. 땀이 비 오듯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몸을 혹사시켜야 머리가 조용해졌다.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공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개발자 행세를 했다. 실제로는 현우를 관찰했다. 그는 내 자리를 완벽하게 채웠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마다 성공의 냄새가 났다. 새로 뽑은 직원들과의 회식, 해외 컨퍼런스, 박 회장과의 골프 사진. 나는 그 모든 걸 저장했다. 수진과는 이혼이 성립되었다. 재산 분할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새 남자를 만났다. 옛 동창이라고 했다. 나는 축하 인사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나의 무기였다.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울었다. 너 왜 그렇게 말랐어?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지만 말수가 줄었다. 남자라면 책임져야지라는 말씀만 반복하셨다. 나는 고개만 숙였다. 밤이 되면 혼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코드를 짰다. 옛날에 우리가 함께 만든 알고리즘을 뜯어고쳤다. 현우는 내 코드를 거의 그대로 썼다. 그 사실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거였다. 어느 날 옛 직원 하나가 연락을 해왔다. 재혁이었다. 아직 회사에 남아 있었다. 형, 현우 형이 요즘 좀 이상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뭔가 자료 지우고 있어?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자료? 형이 만든 초기 버전 코드랑 투자자들한테 보낸 메일 백업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현우는 똑똑했다. 실수하면 내가 다시 무너진다. 나는 기다려야 했다. 재혁의 도움으로 사무실 서버 로그를 일부 받을 수 있었다. 현우가 내 이름이 들어간 파일을 체계적으로 삭제하고 있었다. 증거 인멸이었다. 나는 그 로그를 암호화해서 클라우드에 올렸다. 아직 쓸 때는 아니었다. 현우는 나를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보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현우의 회사는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 주관사는 대형 증권사, 언론은 그를 30대 자수성가 CEO로 띄웠다. 나는 그 기사들을 모두 스크랩했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다. 가명의 법인. 자본금 5천만 원, 퇴직금 잔액과 대출로 마련했다. 공식적으로는 AI 컨설팅 회사, 실제로는 현우를 흔들 준비를 하는 쇠 컴퍼니였다. 재혁의 도움으로 내부 정보를 더 얻었다. 현우가 투자 유치 당시 일부 기술 지표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일반인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수준. 하지만 박 회장 같은 사람은 알면 절대 넘어가지 않을 사안이었다. 나는 직접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제3자를 통해 흘렸다. 익명의 제보 메일, 증권사 IR 담당자에게. 내용은 간단했다. 귀사상장 주관사로서 확인이 필요할 사항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로그 일부와 조작된 엑셀 파일 비교. 며칠 뒤 증권사에서 실사가 들어왔다. 현우는 당황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표면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는 똑똑하니까 잘 넘겼을 터였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현우가 가장 신경 쓰는 동안 다른 쪽을 찔렀다. 그의 개인사, 현우는 결혼했다. 아내는 재벌 3세였다. 그 집안이 투자에 일부 참여했다. 나는 그 아내의 SNS를 샅샅이 뒤졌다. 불륜 증거는 없었다.
대신 현우가 결혼 전 만났던 여자가 있었다.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듯 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접근했다. 가명의 계정으로. 옛날에 현우 씨와 아는 사이였는데 그녀는 쉽게 넘어왔다. 대화 기록을 저장했다. 아직 쓰지 않았다. 현우가 나를 찾아왔다. 8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강남의 한 바에서. 민준아, 잘 지내? 나는 미소 지었다. 너 덕분에.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과거는 잊자. 다시 같이 일할 생각 없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 불안이 스쳤다. 아주 잠깐.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복수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상장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증권사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현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질부 오해가 있었다고만 말했다. 주가는 프리 IPO에서 살짝 흔들렸다. 나는 두 번째 타격을 준비했다. 이번엔 직접 움직였다. 박 회장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우편으로. 내용은 간단했다. 현우가 투자 유치 당시 기술 데모에 사용한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 USB 하나 동봉했다. 박 회장은 바로 반응했다. 투자자 미팅이 취소되었다. 현우는 발을 동동 굴렀다. 언론에 작은 기사가 났다. AI 스타트업, 상장 앞두고 잡음. 현우는 나를 의심했다. 전화가 왔다. 너지. 이 모든 게 너잖아.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증거 있어?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끊었다. 나는 그 틈을 노려 재혁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현우의 컴퓨터에 남아있는 내 초기 코드 전체를 백업해 달라고. 재혁은 두려워했지만 결국 해주었다. 그 파일에는 현우가 내 코드를 복사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저작권 침해 증거.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지인 소개로. 특허 전문. 비용은 대출로 충당했다.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현우의 아내 집안이 흔들렸다. 불륜은 아니었지만 결혼 전 여자와의 대화 기록을 익명으로 제보했다. 가정사까지 뒤흔들 필요는 없었다. 단지 압박만 주면 됐다. 현우는 결국 나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하고. 화해하자. 돈 줄게. 나는 물었다. 얼마나? 그가 제시한 금액은 30억. 나는 웃었다. 내가 잃은 건 그거보다 훨씬 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후회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정의인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소송이 제기되었다. 내가 원고였다. 기술 탈취 및 명예훼손. 언론이 달라붙었다. 현우의 회사는 주식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다. 상장은 무기한 연기. 법정에서 현우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눈밑이 거뭇했다. 김민준 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그의 변호사는 말했다. 나는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다. 코드 비교, 로그, 초기 투자 제안서. 배심원 아닌 판사였지만 분위기가 변했다. 박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현우를 똑바로 보았다. 투자 결정 당시 김민준 씨의 기술력이 핵심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현우는 패닉에 빠졌다. 밤에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재혁이 그만두었다. 회사 내부가 엉망이 되었다. 직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 현우는 혼자 남았다. 나는 승소했다. 1심에서 배상금 50억. 그리고 기술 권리의 일부 반환. 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현우가 무너지는 꼴을 보는 게. 그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 숙였다. 과오가 있었다고만 말했다. 그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빈 원룸. 거울을 보았다. 눈이 차가워졌다. 내가 원하던 게 이건가 싶었다. 현우는 망했다. 하지만 나도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 현우는 회사 문을 닫았다. 채무가 너무 컸다. 그는 잠적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유인이 봤다는 사람은 해외로 도망갔다고 했다. 나는 다시 개발을 시작했다. 새 회사, 이번엔 혼자. 투자자는 박 회장이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다시 같이 해볼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은 내가 단독 대표. 사업은 잘 되었다. 2년 만에 유니콘 반열, 언론은 나를 부활한 천재라고 불렀다. 나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나를 보시며 말했다. 너 이제 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현우에게서 메일이 왔다. 해외 IP였다. 민준아, 잘 지내? 내용은 짧았다.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언젠가. 나는 그 메일을 삭제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성공했다. 모든 걸 되찾았다. 그 이상을.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걸까? 내가 이긴 걸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현우가 된 걸까?